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 비운다. 멈춰서 머물러 있으니 좋은 일이 생겼다. 저기 저 텅 빈 곳을 보게나. 횡하니 빈방이지만 환하게 밝지 않은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면 좋은 일은 모이기 마련이라네. 그러니 그쳐야 할 것에 그치지 못하고 있다면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달린다고 하며 이를 좌치라고 부른다네. 내 편 인간세 중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바닥까지 보여줘야 답답함이 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닥을 보여주면 훗날 흉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40이 넘어서야 깨달았죠. 지금은 50이 되었습니다. 능숙하게 저의 감정을 숨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길 바라고, 말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길 바라는 모순적인 욕구가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50이 되어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비워야 채워짐에도 비울 줄을 모르니 일이 꼬이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 삿된 마음을 진정시켜야 삶이 편안해질 텐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그런 저에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멈춰 있으십시오. 그럼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두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이브아트라고 아시나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작가의 작품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세련된 기교보다는 즐거움과 충동적인 본능, 자연 발생적인 소박함을 작품에 담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브아트를 보고 있으면 순진함과 천진난만함이 느껴집니다. 색이 선명하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 알록달록하고 울긋불긋한 것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해서 작품에 더 몰입하게 되죠. 장자는 길상지지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은 멈춘 곳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비워진 곳에 머문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칠 줄 모르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만족하고 그칠 줄 알 때 비로소 좋은 일이 쌓인다는 뜻이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지만큼 멈춤을 실행에 옮기는 지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명예, 재산, 욕망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고 끝없이 만족을 찾는 순환의 덫을 경계할 줄 안다면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춤을 실행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장자는 멈추지 못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마음을 비울 줄 모르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좌치의 그늘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좌치란 몸은 앉아있으나 마음은 쏟아내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장자가 권하는 좌망, 즉 앉아서 있는다와 대척점에 있는 말이죠. 장자는 좌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귀로 듣고 보라고 권합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되찾고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좌치의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생각으로 내면이 가득 차 이유도 없이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 그 무엇과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죠. 자신을 비운 채 세상과 사물을 기다리는 심자의 태도는 무작정 고요하게 사는 게 아닌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40을 간 넘길 즈음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맞서려는 마음이 강할 때였죠. 돌진 않은 마차를 향해 앞다리를 들고 겨뤄보려는 사마귀처럼 어리석기도 했습니다. 40즈음 장자와 처음 만났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음에서 튕겨내버렸습니다. 나이 50이 되자 난시에 노안까지 덮쳐 가까운 곳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편치 않고 염색하는 주기는 석 달에서 2달, 한 달로 짧아져 갔죠.
한 번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몸만 고장난 줄 알았지만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했던 다짐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고 이것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이 나이에 생긴 우울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먹은 솜처럼 몸은 처지고 수면도 편치가 않아 매일 밤 악정고투를 합니다. 닳고 다른 영혼이 이제는 한계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해야 함에도 내가 타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은 조급해졌고 평화와 멀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되니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제 영혼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50이 넘어 만난 장자는 마침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저에게 세상을 빈 배처럼 바라보라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먼저 빈 배가 되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일에 고통받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40에서 50까지는 인간이 성숙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에든 얽매이기 바빴고 때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빈 배처럼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이 빈 배가 되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오는 해와하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50, 그리고 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은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초조해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며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자를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임무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정신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장자가 50이 된 우리를 위해 그 역할을 잘해주리라 믿었으니까요. 50 이후에는 규율, 논리, 부와 명예를 강요하는 가르침보다는 만물의 순리를 생각하며 자연에서 소유하기를 권하는 장자의 철학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서기 위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서 치열하게 살아왔으나 정작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는 중독되지 못하고 인생을 방관하는 모습과 결별하고 싶어서 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나보다 내가 아닌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50을 위해 장자가 전해주는 여유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지위나 명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위치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승진에 집착하느라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일 중독자라고 변명하면서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거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당장 고민을 나눌 친구 한 명도 남지 않은 현실 말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족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인생의 절반을 남겨두고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면 삶이 헛헛하지 않나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져도 그 실체를 알 길이 없고 자신이 가진 지위가 전부인 사람의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함이 불안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님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 이제 조금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50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두 번째 준비를 해야 합니다. 50, 친구와 가족에게 외면받기 전에 과도한 자의식을 버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만 버려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이름입니다. 저 역시 이름, 명예, 체면 따위를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몰라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쉬운 기억입니다. 쓸모가 없기에 고통 없이 편안하다. 50이 되니 쓸모의 반대말인 무쓸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에게도 쓸모의 끝이 온다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때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쓸모 없어졌다면서 낙심하는 태도가 옳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장자가 50을 향해 슬며시 권하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무쓸모에 대해, 따분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때로는 비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영혼이 탈진하기 전에 말 그대로 다리 하나 들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50이 되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쓸모가 없다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모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의 허튼 말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 동의 가능한 하나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옳고 그름을 격렬하게 따지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할까? 장자의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시비를 따지면 모든 사람에게 긍정하는 답이 나오는가? 물론 그 대답 역시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그런 관점을 갖게 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50 이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시시비비는 비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일상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참아왔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친목 모임처럼 비교하지 않는 집단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비교는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습니다. 직장생활 3년 차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막내 신세를 면했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상사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와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한 신입사원을 늘 비교했던 것입니다. 김대리,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보다 주간 실적이 안 좋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비교당하면서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회기라의 굴레 속에서 끝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한 시간은 생각만 해도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괴로워했던 어린 시절 뒤로하고 성인이 되어 또다시 사회에서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세상의 저울질에 물들어버리고 어느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부터 고백합니다.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에게서 약점을 찾아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자신을 위로하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나를 비교하던 세상에 분노하고 괴로워했지만 정작 타인을 향해서 시비를 가리는 추악한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아직도 저에게 다른 존재를 적으로 만들며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섬뜩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약점을 잡는 일이 경쟁사회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어리석었음을 인정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몰아내려 할수록 외면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장자의 말에 의하면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 모든 것을 보고 따른다고 합니다. 하늘의 이치란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시비비를 함부로 가리지 않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잔인함과 이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동안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나의 방식을 강요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나를 우선하느라 관계가 파멸에 이르는 것도 몰랐던 어리석음과 결별하고 부지, 즉 알 수 없음을 선언한 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조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평범한 날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시시비비의 날에서 해방되는 50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시간, 장자가 들려주는 비움의 지혜, 김범준 저자의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이었어요. 연예인들 그리고 유튜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아직 너무 젊고 20, 30대 같아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50대가 뭔가 크게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40대 느꼈던 기분과 50대 느꼈던 기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것에 기준을 맞추면 50이 딱 두 번째 인생을 정말로 시작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가끔은 법적으로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랑 시시비비를 100% 가리기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이게
잘못해놓고 오리발을 내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한 게 있고 서로 또 잘한 건 잘한 거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굳이 그런 걸 따지지 말자라는 의미로 들려요. 사실 잘못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랑은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 게 아니라 그냥 그만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거리를 둔다거나 좀 자주 안 만난다거나.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못을 다 스스로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굳이 상대방에게 넌 뭘 잘못했네 뭐 이러면서 굳이 지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백서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있어서 봤는데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한쪽 어머니가 음식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쪽 어머니가 그거 아니라고 이거 그 재료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음식 재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런 거 사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신랑이 갑자기 그럼 그냥 종업원한테 물어보자고 다짜고짜 이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말리면서 아니래요 이거 요즘 다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대요. 약간 섞여서 그래서 둘 다 맞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너무 답답하죠. 역시나 자리가 끝나고 그 신부 쪽 아버지가 그냥 짧게 자넨 그걸 꼭 알았어야 했냐고 따뜻하게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는 하는데 눈치는 좀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와 저런 아버지라면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친구든 가족이든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그림을 안 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지금 내가 맞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내가 맞나?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피만 당하고 고집만 세우고 사이는 또 틀어지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난리를 친 그 토픽을 보면 그 주제를 보면 정말 실없는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그 음식 재료 같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정말 사람을 하나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맨날 같이 노니까 그래 그래도 친구니까 이해해야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다들 그 친구랑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바뀌고자 하지 않으면 그 성향이 되게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았어요. 이 저자도 반성을 하잖아요. 어리석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런 공격성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나는 이겨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향을 버리기 어려웠었다고 해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변호사나 이런 쪽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으면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가족과 친구를 만날 때는 좀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좀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 같아요. 평범한 날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시시비비의 날에서 해방되는 50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고 평온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